낚시는 기다림이다. 자연에 순응하는 인내의 시간. 그 긴 기다림 끝에 손끝으로 다가오는 짜릿한 즐거움. 그리고 대어를 낚는 희열. 때와 장소, 낚시의 방법은 달라도 언제나 한결같은 그 만족감. 낚시는 손맛이죠. 정신적인 물리치료도 되고 건강이 많이 좋아요. 그 느낌은 한 장의 그림과 한 수의 시로 남아 지금까지 전한다. 수백 년 전 우리 땅에서 낚시는 누구에 의해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을까? 충청북도 충주의 해양어구박물관. 낡은 어구로 가득한 실내는 박물관이라기보다는 골동품점 같다. 어구에 관한 한 없는 것이 없는 이 박물관은 관장인 유철수 씨의 20여 년 노력의 결실이다. 버려지고 잊혀가는 것이 안타까워 모아놓고는 있지만 연대 확인과 고증까지 하기에는 역부족. 다만 짐작을 할 뿐이다. 요 낚싯대 집은 연대는 한 150년에서 한 200년 정도 나가는 것 같고요. 이 삼배 낚싯대 집은 그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 150여 년 전 조선 후기의 물건이다. 조선시대에 이제 약 150년, 200년 이렇게 돼서 올라가는 낚싯대는 극히 드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보존되지 않았던 게 참 너무 안타깝고요. 이 유물들만큼이나 우리 낚시의 역사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러나 낚시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있다. 울산시 태화강 위쪽 바위에 새겨진 암각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이 박물관. 희미하게 드러나는 물고기의 형상과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거대한 물고기는 바로 지금도 이곳 울산 앞바다에서 잡히는 고래다. 선사시대 이곳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고래잡이 장면이다. 선사시대 우리의 선조들은 이렇게 작살로 고래를 잡으며 생존을 해결했을 것이다. 이것은 수천 년 전 고기잡이에 관한 생생한 기록이다. 낚시의 흔적은 또 있다. 백제 능산리 고분에서 발견된 국보 284호 금동 대향로. 뚜껑 부분에 정교하게 조각된 12신선들 가운데는 거대한 낚싯바늘을 쥔 사람이 보인다. 도상을 잘 살펴보시면은 일단은 그 바위에 앉아 있고 그 아래로 이제 물이 흐르고 거기 이제 정절을 하고 앉아서 그 낚싯대를 지금 들이우고 있는. 근데 그 낚싯대 끝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좀 아래쪽으로 향해서 좀 구부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물가에 앉아서 어떤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00년 전 백제에서도 낚시는 중요한 생활의 한 부분이었던 것이다. 1300년 전 문서 속에서도 낚시의 흔적은 남았다. 삼국사기 본기 신라조엔 신라 제4대 왕인 석탈해가 물고기를 잡아 어머니를 공양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고구려조에도 낚시 기록이 보인다. 고구려 3대 왕인 태조가
낚시로 물고기를 낚았다는 기록이다. 강원도 양양에선 그 시대 낚시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 있다. 신석기 시대 낚시 도구의 하나, 낚시바늘 유적이다. 깎아서 구멍을 뚫은 돌에 날카롭게 갈아 만든 짐승의 뼈를 이어붙인 낚싯바늘. 여기서 살았던 선조들은 이 결합식 낚싯바늘로 물고기를 잡았다. 이곳 고산의 유적은 여러 자연 환경상 주변에 바로 쌍호라고 하는 호수와 바로 동해바다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연 환경상 당시의 신석기인들이 어로 생활을 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합식 낚싯바늘은 우리나라 해안가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며 곳곳에서 발견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바늘은 점점 정교해진다. 전남 영암에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청동 거푸집까지 발견됐다. 거푸집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청동을 주조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대규모로 유통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즉 청동 바늘을 대량 제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판 것이죠. 그거로 봐서 어업과 낚시가 그 당시에 대단히 활기 있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철기 시대로 접어들면 우리나라 전역에서 오늘날의 낚시 바늘과 유사한 바늘이 출토된다. 아마도 그 옛날에는 이렇게 대장간에서 낚시 바늘을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강과 바다가 있기에 낚시는 가장 원초적인 삶의 수단이자 오락의 대상이었다. 낚싯바늘 하나에도 숨쉬고 있는 수천 년 낚시의 역사. 그 시간은 어떻게 흘러 오늘에 이르렀을까? (21세기) 한국 땅에서 낚시는 500만 인구가 즐기는 대표적인 레포츠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고기가 낚싯바늘을 무는 그 순간의 손맛과 챔질의 즐거움. 잡아올린 물고기의 아름다움에 때로 미각의 호사까지 만끽할 수 있는 낚시의 즐거움은 말로 표현하기엔 부족할 정도다. 그 낚시의 매력은 그 한마디로 말해서 그 짜릿한 손맛이죠, 아주. 그 안 해본 사람들은 그 맛을 몰라요. 직접 한번 해보지 않고서는 그 짜릿함을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렇다면 오늘날과 같은 낚시를 우리는 언제부터 어떻게 즐기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 단서를 600년 전 조선의 그림 속에서 발견한다. 각종 문집들 속에서도 낚시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 조선시대엔 누가 어디서 어떻게 낚시를 즐겼을까? 조선왕조 500년의 기록. 조선왕조실록에도 뜻밖의 낚시 기록을 발견할 수가 있다. 세종시대인 왕실의 인척인 해평군 윤씨가 입직 시간도 어겨가며 낚시를 즐기다 유배령을 받았고, 연산군 땐 왕의 종친인 이총 또한 국상 중에 낚시를 하다 목숨을 잃을 뻔한 기록도 나온다. 실록 속의 낚시꾼들은 모두 4대부. 그렇다면 조선시대 낚시꾼들은 모두 4대부뿐이었을까? 그림 속 낚시꾼의 모습에서 그 단초를 발견할 수가 있다. 지금 뭐 배를 타고 보트를 타고 그러는 건 지금은 쉬운 일이지만 몇백 년 전에 개인이 배를 갖고 움직인다는 것은 상당한 고급 내지는 고비용 취미였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사회까지만 해도 신분제가 명확한 사회였고요. 시간적 여유, 어떤 경제적 여유 이런 것들을 갖고 낚시를 할 수 있는 층은 결국 양반층일 수밖에 없었다. 먹고 살기 빠듯했던 시절, 이렇게 한가롭게 물가에서 낚시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사람들은 분명
양반들 뿐이었을 것이다. 생업에 바쁜 농민이나 천민들에게 낚시란 여유와 휴식의 상징이 아닌 몇백 년을 기다려야 누릴 수 있었던 머나먼 즐거움이었다. 그러나 이 그림 속 낚시꾼에게도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띈다. 분명 다른 그림인데도 낚시꾼들의 얼굴은 같은 사람을 그린 것처럼 비슷하다. 대체 어떤 이유에서일까? 중국에서 어떤 고전화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들은 실제 작품으로도 남아있지만은 그걸 일종의 그림책, 화본을 만듭니다. 미술책처럼. 그래서 화본이 전래되면 우리도 이제 그걸 보고 베끼는 거죠. 지식인이거나 화가들은 선배들의 위대한 그림을 눈으로만 감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손끝으로 다시 한번 그 그림 세계를 펼쳐내서 내가 그가 돼가지고 그가 이룩한 그 경지를 인식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의문점은 아예 똑같은 그림들이 보인다는 것. 구도와 분위기가 같은 것은 물론 아예 베낀 것처럼 똑같은 그림도 보인다. 낚시하는 장면들은 이제 고사인물화라고 해서 중국의 역대 실존 인물들의 그 얽힌 이야기들을 그림의 주제로 삼은 거죠. 예를 들어서 강태공이 낚싯대를 들이고 있다 하는 이런 예가. 알고 보면 그림 속 낚시꾼들은 중국의 고사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들. 강태공과 더불어 이 김홍도의 그림 속 주인공은 중국 광무제 때의 문신인 엄광이다. 이 엄광이라는 사람은 관직을 주면서 들어와서 벼슬 좀 하고 나를 좀 도와라 했지만 이 사람은 7리탄으로 숨어 들어가서 평생 낚시나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그 입신 출세를 떠나서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초야에 은거하면서 학문에 열중하고 어떤 후학을 양성하는 그런 쪽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어떤 표징으로서 물고기 그림도 마찬가지다. 신사임당의 그림 속 쏘가리는 단지 우리가 낚아서 먹기도 하던 그 쏘가리가 아니다. 조선시대 물고기 그림 중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이 쏘가리. 조정규의 쏘가리는 신사임당의 쏘가리와는 전혀 모습조차 다르다. 복사꽃 흩날리는 봄날의 개울 속 꽃을 희롱하는 이 쏘가리 속에는 낚시의 대상이 아닌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다. 쏘가리가 한자는 골자, 골어라고 쓰거든요. 골은 대골하고 골하고 바람이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대골에서 근무하려면 벼슬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걸 축원하는 기원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제 과거를 앞둔 사람들한테 이제 그려주곤 하는 그런 예가 있었던 거죠. 낚시 그림이 단순한 낚시 모습이 아니었듯이 물고기 그림 역시 숨은 뜻을 보이기 위해 그려졌다. 그림 속 개는 부귀 영화를 상징하고 구리 거울 위 잉어는 타산을 상징한다. 그렇게 조선시대 생활용품 위에는 다양한 의미를 담은 물고기들이 논일었다. 그림뿐만이 아니다. 사대부들이 남긴 글 속의 낚시에도 남다른 뜻이 있다. 전라남도 해남 어부사시사로 유명한 고산 윤선도의 생각. 이곳에 남아있는 고산 유고 중 어부사시사의 어부란 단어를 보자. 한자로 지압이 부자가 쓰였어야 할 곳에 쓰인 건 압이 부자다. 어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은둔 자의 어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읊은 시는 바로 관각의 문학이 아니라, 관각이라고 하는 것은 조정의 문학이 아니라 강호의 한정을 읊은 문학세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시가에 등장하는 낚시꾼들은 낚시하는 즐거움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들이 낚시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바로 삶의 철학이다. 낚시를 소재로 해갖고 지은 시들은요, 그건 대부분이 본인이 직접 낚시를 하면서 지은 시는 아닙니다. 그건 대개 한 절반 정도는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전원 생활을 즐기겠다. 즉 당시의 말로는 군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대삭가 도롱이로 비 맞으며 서 있으려니 수많은 물고기 깊고 푸른 물에 놀고 있다.
낚싯대는 하늘대고 가벼운 바람에 물결치니 번뜩 물결 위에 붉은 비늘이 뛴다. 뜻대로 인생 사는 것, 이런 즐거움일 것이니 세상의 출세함이 바로 헛것이라네. 조선시대 낚시글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낚시의 의미는 속세를 떠나 사는 즐거움이다. 그리고 또 다른 건 강태공의 일화와 같이 입신의 때를 기다리는 낚시꾼이다. 안개비 자욱한 강호의 가을, 홀로 앉아 낚시 들이우니 생각이 아득하다. 그 모를 낚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으리. 여기에서의 자라의 의미는 지구를 떠 받쳐주는 큰 동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대보가 자라를 잡고자 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버틸 수 있는 자리를 얻겠다라는 상징적 의미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조선 중기까지 낚시를 노래한 시와 그림에 낚시는 없다. 다만 낚시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했던 성리학적 세계관이 있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까지 낚시 자체의 즐거움을 노래한 시와 그림은 없었던 것일까? 출세와 부귀를 상징하는 물고기 외에 낚아올릴 대상으로서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 진정한 낚시의 모습은 조선 후기의 학자 남구만의 글 속에 등장한다. 1670년 현종대에 지어진 남구만의 문집 약천집 제28권은 낚시 이론서와 같은 책이다. 낚싯대, 낚싯바늘, 찌등을 조목조목 설명해 놓고 낚시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곁들여 놓았다. 이 조설에 낚시를 하는 과정을 묘사한 부분들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기록으로 남은 낚시 글로는 가장 뛰어나고 유일한 글입니다. 그 중에 백미는 낚시법을 수필 형태로 적어놓은 부분. 낚싯대는 드리웠으되 고기를 낚지 못하던 낚시꾼이 지나가던 나그네의 충고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낚싯바늘을 고쳐서 낚시에 성공하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다. 세 번째 나그네의 충고대로 낚싯바늘을 고친 낚시꾼은 결국 물고기를 낚는 데 성공한다.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그 속에는 낚시를 하는 데 있어 바늘의 중요성을 재미있게 담고 있다. 안쪽으로 굽은 바늘은 펴고 바늘품을 조금 좁히고 바늘턱을 낮추라고 했던 세 나그네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바로 오늘날의 낚싯바늘 원리가 녹아있다. 이 남구만이 실용적인 측면에서 낚시를 했고 낚시를 묘사했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상세하고 우리가 그림으로 보든가 아니면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낚시 장면을 묘사하게 된 것이죠. 남구만의 조설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을 거치면서 달라진 조선 사회의 흐름을 상징한다. 그 세월이 지난 뒤 그림에서도 변화는 시작된다. 실제 낚시를 묘사한 그림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겸재정선의 소요정도다. 오늘날 서울시 가양동 소요정이 있는 광주바위 근처에서 낚시하는 모습을 담은 그림 한 점.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낚시꾼들이 들고 있는 낚싯대다. 강물이 흐르고 있고 한 사람은 한 손엔 견지대를 들고 한 손엔 줄을 잡았습니다. 지금과 같이 견지대가 탄성이 좋고 어신을 쉽게 느끼지 못할 그러한 당시에는 손으로 줄을 잡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옛날 노조사들은 줄목을 잡는다고 표현합니다. 마치 연의 얼레처럼 생긴 이것은 견지 낚싯대와 비슷하다.
그동안 낚시 그림에 등장했던 낚싯대와는 전혀 다르다. 조차라 불리는 중국의 낚시 도구를 그린 오진의 어부도 이 그림에 나오는 낚싯대와 소요 정도에 나오는 낚싯대와는 실물과도 크게 다르다. 중국의 그 릴 같은 그런 낚시 도구도 아니고 배낚시도 아니에요. 분명히 얼레입니다. 이거는 연날리기 때 쓰는 것처럼 이렇게 감기가 더 구경이 큰 그런 얼레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겸재 정선의 또 다른 그림인 공암 층탑도와 비교해도 소요 정도의 사실성은 또 한 번 증명된다. 물살이 없는 공암 층탑도에는 대낚시를, 물살이 흐르는 소요 정도에는 견지 낚시를 그렸다. 이 공암 층탑도의 특성은 약간 구도는 다르지만 똑같은 장소인데 거긴 물 흐름이 멈춰 있습니다. 거기서는 대낚시 그림이 나옵니다. 이것은 겸재 정선이 강생활을 잘 알고 한강이 밀물이 들거나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고정됐을 땐 펀펀하게 물이 정지됐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대낚시 됐을 것이고 물살이 살아있을 때는 견지낚시 됐을 겁니다. 정선이 그렸던 소요정은 지금 허준 박물관이 들어선 자리. 옛 모습과는 다르지만 조선시대에 있던 바로 그 자리다. 그 바로 뒤편에 있는 것이 광주바위다. 지금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지만 바위의 모습만큼은 그대로다. 겸재정선은 바로 이 광주바위와 그 아래 낚시하던 사람들을 그림 속에 담았던 것이다. 그 실경입니다. 그거 방 안에 앉아서 그냥 머리로서만 그린 건 아니고요. 그 양화진을 보시더라도 그렇고 그 바위의 묘사라든지 자연 풍경이라든지 너무너무 정말 훌륭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1675년부터 1800년까지 대체로 125년간을 진경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산천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표현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의 소재로 우리나라 산천을 택한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양식, 화풍에서 중국과 구별되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거는 한국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산천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어떤 그런 기법과 양식이 등장한 거죠. 진경시대 이후 그림 속에서 낚시는 생생하게 부활한다. 겸재 정선, 관아제 조영석과 함께 삼재로 꼽히던 현재 심사정의 어부도 낚시꾼이 방석을 깔고 자리에 탁 안정되게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낚시 하는 자세가 돼 있습니다. 옆에는 고기 잡아가지고 가서 가지가 종달에 있기도 있습니다. 모자도 삿갓도 지금 뒤에 벗어놓고 있습니다. 물가에 대낚시를 딱 펼쳐놓고 받침대까지 꽂고 낚시꾼이 찌를 응시하는 그 모습은 상당히 사실적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관념산수와의 낚시꾼이 아니라 낚시꾼의 모습이거나. 심사정은 어느 곳인가에서 낚시하던 사람의 한가로운 한순간을 이렇게 담아냈을 것이다. 낚시 인물의 묘사 또한 고사 인물들이 아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심사정의 또 다른 그림 조오도에는 물가에서 물고기를 잡아 음식을 먹는 장면까지 등장한다. (1800년대) 중반에 그려진 유은홍의 류제 조오도는 소년들이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역동적인 한순간을 포착한다. 낚시의 즐거움이 생생하게 담겼다. 윤두선은 수탐포오도에서 낚시는 아니지만 직접 물속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는 철렵의 즐거움까지 묘사해낸다. 김득신의 강상회음도에 이르면 고기 낚아 회를 치고 매운탕 끓여 먹는 낚시의 또 다른 즐거움이 담긴다. 삿갓 쓰고 도롱이 걸치고 돌 징검다리 가에 섰는데 여울머리에 부슬비 내리고 낚싯줄은 길기도 하다.
진경 시대의 가장 그 획기적인 변화라고 하는 게 아주 구체화되고 사실적, 그러니까 꿈이 아니라 현실. 현실인데 그 진경산수가 우리 산천을 그렸듯이 그 사람한테 시선을 입히면은 바로 풍속화가 됐고, 그다음에 동식물에 대한 관심 속에 아주 사실적인 동물화들이 많이 그려지게 되고요. 보이는 그대로의 물고기도 바로 이 진경 시대의 그림 속으로 들어왔다. 그림이 현실을 담기 시작한 것은 이 시기의 세계적인 현상이다. 인상파 화가들은 아틀리에를 벗어나 야외의 햇빛 속에서 낚시하는 모습들을 담아냈다. 특이한 것은 낚시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많이 담겼다는 것. 서양에선 여성들도 낚시를 즐겼다는 이야기다. 일본은 우키요에라는 독특한 풍속화로 서양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실제 낚시 그림을 그림으로 포착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려진 그림이 인기를 끌게 된 것은 일본 사람들이 훨씬 더 먼저 실용적인 그런 낚시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 서양인들이 그렸고, 또 우리도 그와 비슷한 시기에 그 낚시 실용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낚시 그림들이 그려져. 주로 흐르는 물에서 견지대를 이용해 줄을 길게 풀어 물고기를 낚는 견지 낚시. 우리나라의 고유한 낚시법이다. 짧은 낚싯대에서 전해지는 손맛만큼은 최고라는 이 견지 낚시. 아직도 한 4, 5m 남았습니다. 견지 인구가 30만에 달하지만 우리가 언제부터 이 견지 낚시를 즐기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장점이 많죠. 흐르는 깨끗한 물에서 내가 거기에 몸을 담그고 자연과 같이 동화되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낚시이기 때문에 제일 좋다고 봅니다. 조선시대에도 견지 낚시는 있었을까? 그렇다면 조선조 500년 역사 속에서 언제부터 견지 낚시를 즐겼던 것일까? 서유구가 지은 조선시대 농업경제정책서이자 농업백과사전격인 임원경제지에는 이미 견지 낚시의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흐르는 물에서 낚시하는 류조법, 세 갈래로 갈라진 낚싯바늘을 쓰는 삼봉조법은 모두 견지 낚시 방법을 일컫는다. 그 묘사도 구체적이고 세밀하기 이를 데 없다. 다른 낚시들은 대체로 깊거나 물이 몰린 곳에서 하지만 이 낚시만은 얕은 여울물에서 그 흐름을 따라 고기를 잡는다. 그러므로 류조 흘림 낚시라 한다. 지난 10여 년간 각종 문헌 속에서 낚시와 견지 낚시의 흔적을 찾아 한시와 낚시 관련 책까지 펴낸 견지 낚시꾼 이하상 선생. 제가 원래 연구자 출신이라 용어 정리, 명칭 정리는 모든 연구 사업을 하면서 시작하는 제1단계입니다. 그러면 견지 낚시를 하면서 이 견지를 뭐라고 하는 것을 과연 견지라고 불렀을까? 그 어원은 무엇일까?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까지 시대를 넘나들며 문헌 속에서 찾아낸 낚시 관련 시들. 대부분이 대낚시에 관한 시였지만 낚시에 관한 묘사 속에서 견지 낚시임을 추정할 수 있는 시들은 적지 않다. 이 시에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낚시얼레라는 대목. 견지대를 낚시얼레로 표현한 것은 아닐까. 정홍명의 독조 한강설에는 낚싯대를 놀린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낚싯대를 놀린다는 표현. 낚싯대를 들이우는 것이 아니라 놀린다고 한 것은 바로 견지대를 움직이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시 곳곳에서 드러나는 조차, 곧 낚시원래라는 표현, 낚싯대를 놀린다는 대목도 낚시꾼이 아니라면 스쳐 지나갔을 표현이지만 알고 보면 깊은 뜻이 있다. 배를 타고 하는 낚시 중에서 많은 부분이 물이 흐르고 있다. 또 혹은 낚싯대를 갖고 낚시를 하는데 줄이 백자다. 혹은 사장천척이다. 줄이 천자다. 이건 좀 과대한 표현입니다만 긴 줄 낚시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돌을 묶어내려 닻으로 삼고 급류 한가운데 배를 세웠다. 실바람에 낚싯줄 하늘거린다. 물고기 꼬이노라 줄을 감았다 폈다. 마음 가라앉히니 온갖 잡념 사라져. 부지런히 손을 놀려 게으름을 피지 않으면 가득가득 낚이니 만족해. 이면하의 시에 그려진 낚시하는 모습은 분명 흐르는 여울에서 배를 대고 배견지 낚시를 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단지 정황으로 알 수 있는 견지 낚시의 흔적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견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시까지 있다. 그 시의 주인공은 1500년대의 조선 초기 문신인 정사령. 그의 문집에 실린 조자라는 시는 견지 낚시하는 정황을 그린 듯이 묘사하고 있다. 마음 내키는 대로 흔들리는 쪽배를 타고 봄강에 낚시얼레를 담근다. 손가락 움직이면 비록 싫도록 잡히니 애처로운 마음 들어 느긋이 잡네. 중요한 것은 제목. 제목 밑에 붙은 부제. 소군 견지라는 말은 이른바 견지라는 것. 아니면 새 속에선 견지라 부른다는 뜻이다. 끌 견자에 갈지자 썼는데 그때 갈지자는 뭐뭐 하는 물건 겉지자와 통합니다. 그러니까 끌고 댕기고 하는 물건, 이것이 견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500년경의 문헌이니까 견지가 몇백 년 전에도 상당히 성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역시 1800년대에 이 규경이 쓴 백과사전 오주연문 장전상고에는 견지 낚시할 때 타는 배에 관한 기록도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책맹이라는 배는 벼메뚜기를 일컫는 책맹이라는 다른 단어에서 유래된 벼메뚜기처럼 생긴 배를 말한다. 한수 이북, 평양 대동강 등지에서 주로 쓰였던 마상이가 곧 책맹이다. 한수 이남에선 비슷하게 생긴 배를 낚거루라 불렀다. 모두 견지 낚시에 쓰던 배다. 지금은 모두 사라져 보건한 한 척만 명맥을 지키고 있는 낚거루. 분명 견지 낚싯배다. 결국 고기 잡는 배는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낚거루는 그 마상에 비해서 좀 몸체가 좀 크죠. 그러니까 마상이를 사진을 보시면 앞뒤가 같은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날렵하고 방향 회전이 용이하고 좀 센 물살에서도 쉽게 배를 운용할 수 있는. 한강에서 이 배를 타고 견지 낚시를 즐기던 사람들을 겸재정선은 소요정도란 그림 속에 그대로 담았던 것이다. 최소한 5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견지 낚시의 역사. 지금은 그 인구가 많이 줄었다지만 500년간 견지대도 달라지고 그 견지대를 놀리는 사람들도 달라졌다. 낚아올리는 물고기도 예전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이 낚시가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지는 못한다. 중요한 것은 낚시하는 즐거움뿐이다. 한강에서 이제 즐기는 낚시에는 파워 힘 있는 거, 뭐 첼락이라던가 그 삼봉 낚시라던가 이제 그 아주 큰 낚싯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낚시를 하다가 이제 그 후에 6.25를 지난 다음에 이제 아이기자기한 지금의 이런 작은 낚싯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게 1960년대 이후에 보편화됐다고 보면 되고.
예나 지금이나 한강은 낚시의 메카다. 남한강 상류에 있는 여주의 조포나루. 지금은 명맥만 이어진 작은 나루터에 관광용 유람선이 오고 간다. 이 유람선은 그 옛날 한강을 건네주던 나룻배를 재현한 것이다. 동네 관광객들의 한때 유흥거리지만 한때 이 강에선 숱한 물고기가 잡혀 임금에게까지 진상되곤 했었다. 물론 낚시꾼도 적지 않았다. 이 남한강은 옛날부터 잉어, 임금님께 진상한 아주 잉어를 제일 쳤었어요. 지금도 쏘가리든가 메기, 빠가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요. 뱀장어도 나고. 가을에는 뭐 여울에 그냥 배가 그냥 뭐 새까맣게 떴었죠, 옛날에는. 한강 하류의 전류리. 아직도 이곳에선 조업이 활발하다. 요즘 제철을 맞은 것은 새우. 하지만 그 새우 속에 섞여 올라오는 은빛 물고기가 바로 웅어, 위어라고도 불린다. 조선 후기 서유구의 어류 관련 서적인 난호 어목지에는 위어라는 이름으로 올라있는 물고기. 겸재 정선이 행주산성 앞에 풍경을 그린 행호 관어도에 바로 이 웅어잡이 배들이 그려져 있다. 봄이면 이렇게 웅어와 황복을 잡아 임금께 진상했다고 한다. 정선의 친구 이병현은 행호에서의 고기잡이를 이렇게 읊었다. 늦봄이니 보곡국이요, 초여름이니 웅어회라. 복사꽃 가득 떠내려오면 어망을 행호 밖에서 잃겠구나. 비단 김포 부근만이 아니었다. 지금도 간혹 낚싯배를 만날 수 있는 한강에선 곳곳에 나루터가 있었고 한강에서 나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그곳에서 거래됐다. 1904년에서 5년경 일제가 펴낸 책 한국수산지에는 당시 한강 나루터의 모습과 산물들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용산, 마포, 양화진 등 지금은 빌딩으로 가득 찬 이곳이 예전엔 모두 나루터였다. 한강 줄기를 따라 형성되고 번성했던 나루터에는 나루터마다의 특산물이 있었다. 용산에는 잉어, 농어, 뱀장어, 보거, 뱅어, 모장어 등이 났고 11월부터 1월까지 노량진 철교와 마포 사이에서 많이 잡히는 빙어는 용산의 특산이라 했다. 신촌에선 연중 그물을 놓아 잉어와 숭어 등을 잡았고 양화진에선 잉어, 숭어, 뱀장어, 쏘가리, 메기까지 잡아 올렸다고 기록돼 있다. 그렇게 넉넉하던 한강은 삶의 터전이자 즐거움의 원천이었다. 세월이 흘러 물고기는 사라지고 나루도 사라졌지만 불과 100여 년 전까지 강과 사람을 풍족하게 했던 물고기와 낚시꾼의 모습은 지금 책과 그림 속에만 흔적처럼 남아있을 뿐이다. 만물이 얼어붙는 겨울에도 낚시는 멈추지 않았다. 여름철과 따뜻한 봄철에는 시원한 강변이나 조각배에서 낚싯줄을 던지던 강태공들이 수은주가 영하 10도를 내려가는 한 추위에는 얼어붙은 이곳 한강 얼음 위에 팽킹처럼 도사리고 앉아 잉어잡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1970년대까지도 번성했던 얼음 낚시의 기록은 꽤 많이 남아있다. 이것은 100년 전 일제강점기의 사진들. 조선 후기의 문신 김창집은 얼음 낚시하는 광경을 시로 남겼고 강 위에 얼음 뚫고 얼음 낚시하는 삿갓 쓴 모습들이 모여있다. 1890년대 초 미국 외교관이었던 퍼시 빌로웰은 10년간의 조선 생활을 담은 책 속에서 한강의 겨울 풍경으로 얼음 낚시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한 무리의 어부들이 얼음 구멍을 뚫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낚시꾼들이 주로 잡는 고기는 잉어다.
낚시는 각이진 세계의 갈고리로 돼 있는데 100년 전 걸어서 한국을 여행했던 스웨덴 기자 아손도 얼음 낚시를 기록했다. 솜으로 두껍게 누빈 외투와 눈썹 밑까지 푹 눌러 쓴 하얀 모자. 꼭 꼴 사놓은 눈사람 같았다. 강태공들은 긴 담뱃대로 담배를 피우면서 꼼짝 않고 때를 기다린다. 여름에 흐르는 강에서 잉어를 잡던 어부들은 겨울 되면 얼음 구멍을 뚫고, 또 농부들은 한가한 시절에 강에 가서 잉어를 잡았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전업적이나 생계를 위해서 잡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그 시절 얼음 낚시는 일반적이었다. 얼음 낚시의 메카는 지금의 팔당댐 부근인 두미강. 겨울이면 검단산과 예봉산 사이 협곡인 이곳에는 겨울을 나려는 잉어들이 때로 몰려들었다. 멀리 노량진과 흑석동에서까지 몰려든 낚시꾼들로 성황을 이뤄 입장료까지 받았다고 한다. 그 주위 사람들, 주위 양쪽, 즉 지금으로 말하면 하남 사람, 또 남양주 사람, 각 근처 마을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하는 공동 집단 그 어업이 있었습니다. 즉 두미강 12바탕 잉어몰이 낚시. 두미역 부근에 살았던 인근 주민들의 겨울 축제나 마찬가지였던 12바탕은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겨우 내내 이루어졌다. 얼음이 언 후 강을 가로질러 구멍을 뚫어 그물을 쳐놓고 한쪽으로 나무를 두들겨 잉어를 몰아 낚시로 잡아내는 방식이었다. 뭐 한 300~400명, 한 500명 많이 고개 많이 잡힌다면 그 소문이 빨리 입으로 통해서 빨리 전달이 돼서 그때 때 많이 오고, 겨울에 농사를 끝내고 한가할 때 얼음판에 고기를 잡으면 송아지 한 마리 값을 많이 잡는 사람 벌었다. 일제가 펴낸 책 한국수산지에는 당시 낚시 채비도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얼음 낚시에 쓰는 것은 주로 삼봉낚시. 미끼를 쓰지 않고 빈 삼봉낚시 바늘을 써서 고기를 잡는다. 얼음 낚시는 대부분 견지 낚시였다. 이제 요건 삼봉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요거를 이제 얼음이 얼으시면 그 위에다가 이거를 낚시 2개, 3개 이렇게 당기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기름하게 분역을 씁니다. 그건 뚫고 거기다가 이거 땅에까지 닿아야 해요. 이제 요러면 이제 고기가 자기 음식할 때를 도로 찾아 다니는. 그러면 그 옆에다 놓으면은 언젠가 고기가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줄이 정하니까는 고기가 잘 못 봐. 그러면 줄을 치고 가면 이게 움직인다. 가만히 있던 게 움직이면 이거 고기가 온 거다. 그래서 잡아채면 얘 가서 꽂힌다. 두미강 부근은 다산 정약용의 고향이었다. 지금도 남아있는 생가터. 유배되기 전까지 이곳에서 살았던 정약용은 두미강을 사랑했고 낚시 관련 시도 적지 않이 남겼다. 정약용의 시 두미엽의 고기 구경은 겨울이면 이곳을 떠들썩하게 했던 얼음 낚시에 관한 기록이다. 몸을 굽혀 유리같이 투명한 얼음에 구멍을 뚫고는 얼음 물속 깊이 낚싯바늘 들이운 견지대를 걸쳐 놓았다. 날씨가 몹시 추워 모자의 입김이 눈처럼 서렸지만 햇살 비추인 싱싱한 물고기 금빛으로 빛나네. 수십 가지 어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두미강 얼음 낚시를 제일 쳤고, 그 다음에 다산 선생님께서 즐겨 하시던 것이 있는데 늦가을에 농어 잡이를 많이 하셨습니다. 수천 년을 소리 없이 흘러온 강물. 물고기와 더불어 시간을 낚으며 한때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사람들. 그것이 낚시다.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에 순응하며 욕심을 버리는 방법을 깨닫는 시간. 삶에 대한 또 하나의 탐구를 하게 되는 시간. 수천 년간 낚시는 지금 이 강과 호수에서
그렇게 이어져 왔다. 그 수천 년, 우리 낚시의 역사는 아직 파편으로 존재할 뿐이다. 돌보지 않는다면 이대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우리들의 과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잠시 들여다보았다. 역사를 되짚어 본다는 것, 우리의 뿌리를 알아간다는 것. 그것은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땅과 사람들에 대한 애정일지도 모른다. 시와 그림을 따라 떠난 오늘의 여행. 그곳에서 우리가 본 것은 수백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낚시하는 마음이었다.